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안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 만약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보가 무너지면요. 하루아침에 다 폐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복구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경성, 지금 서울은요, 나름 번화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제국대학이 있었던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경, 오사카, 그 다음 저기 타이베이도, 대북도 뭐 다 그런데 경성에도 서울대학 경성 제국대학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제 시대 때 어느 정도 이것저것 그렇게 그 도시가 있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쟁으로 한 방에 다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보가 흔들리는데 무슨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주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주한미군이 뭐 감축된다, 상당히 그런 이야기 딱 나오면 대한민국의 주가가 확 그냥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환율은 몇 배로 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 그러면 저 같아도 돈 빼겠네. 예컨대 제가 해외 어느 나라에다가 돈을 이게 투자를 갖다가 했는데 거기 뭐 내란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뭐 쿠데타 일어나고 뭐 지진 막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아 이제는 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은 뭐 그 우리나라 경제부터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가 흔들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갖다 쭉 봤더니 몇몇 분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갖다가 하셨던데 그래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문 기사 하나만 좀 띄워봐 주세요. 민주당이 이제 집권 플랜을 짜고 있어요. 6월 3일이면 이제 40일보다 조금 며칠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방첩사를 3개로 쪼갠다. 방첩사를 3개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방첩사령부를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방첩사령부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붙이고 하나는 이쪽에 붙이고 결국은 방첩사 없애겠다는 이야기고 검찰도 없애겠다는 이야기죠. 검찰도 수사 기능 다 빼고 그냥 기소만 해라. 공소청으로 격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사원까지 저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까맣게 있죠. 이재명 대표 얼굴 위에 국회가 감사원 통제하겠다. 결국은 적폐청산 시즌 2가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방첩사를 상징하고요. 방첩사 상징 동물은 호랑이인 것 같아요. 맨 왼쪽.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검찰을 상징하고 있죠. 검찰청에 이제 뭐 검찰청 노트나 뭐 아니면 뭐 검찰청 그 엠블럼 같이 저게 검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뭐 이렇게 아니 저게 뭐지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저게 감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방첩사, 검찰 그리고 감사원 각오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첩사는 그 민주당 안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그 다음에 방첩 기능 방첩이 뭡니까? 이 첩이 간첩할 때 첩이거든요. 방은 뭡니까? 소방할 때 그 방 그러니까 막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간첩을 막는다 이게 방첩인데 간첩을 잡는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아 이거는 국방부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국방부 정보본부가 있어요.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 방첩사령관도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본부는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보본부와 방첩사령부는요 하는 일이 달라요. 정보본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본부는 찌르는 창 같은 역할을 하는 거면 방첩사령부는 막는다는 뜻이잖아요. 간첩을 막는다는 뜻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방첩사령부는 방패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아는 그 방첩사를 없애가지고 정보본부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창 역할을 한 정보본부에다가 곁다리로 그냥 방패 역할도 니네가 더 해라 이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방첩사령부인데 이전에는 그 방첩사령부가 뭐였습니까? 기무사령부였거든요. 기무사령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컨대 뭐 사령관들부터 이렇게 고위 이렇게 높은 사람들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체크하면서 저 사람이 뭐 뒷돈 받나 저 사람이 뭐 나쁜 짓 하지 않나 저 사람이 무슨 무리를 일으키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감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기무사 요원들 지금은 방첩사지만 하지만 그거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한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이 되나? 그 우리나라 군이 옛날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했고 지금도 한 50만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국방부 감사관실은요. 국방부 공무원들 제 기억에 한 2,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헉헉될 텐데 이거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전군을 감찰한다?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있잖아요. 이 조사본부가 뭐 하는 데냐면 헌병이에요. 헌병.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가을향기님 늘 감사드립니다. 조사본부는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군사 경찰이죠. 밀리터리 폴리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MP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밀리터리 폴리스고요. 그거를 일제 시대 때 그 밀리터리 폴리스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본군에서 헌병이라고 불렀어요. 그 헌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군사 경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헌병에서 군사 경찰로 바뀐 거는 좋다, 잘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군사 경찰 MP 그 군에서 MP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국방부 조사본부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은 헌병 사령부 같은 그런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감찰 기능하고 저기 다시 한 번만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방첩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그 국정원을 갖다 국정원에서 그 간첩 잡는 수사 기능을 없애서 경찰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수사를 다 빼버리고 이제 기소만 해라. 니네는 경찰이든 뭐 공수처든 이런 데에서 수사 다 해 와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그냥 재판만 해라. 그 이야기인 거고 감사원은 어쨌든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 유감이 많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하는 걸 갖다가 특별감찰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하고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겠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저 민주당 앞만 봐가지고는 감사원을 어떻게 요리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그 찍혀 있는 데가 민주당에 의해서 찍혀 있는 데가 검찰청 감사원 그리고 방첩사다.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방첩사에 대해서 저게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거든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저기가 어디 있냐면은 그 과천에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이렇게 쭉 그 과천 우면산 터널 있잖아요. 우면산 터널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 멀리 왼쪽에 아주 근사한 건물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옛날로 치면 기무사, 지금으로 치면은 국군 방첩사령부, 주소가 경기도 과천시 주암
대감동에 저 국군 방첩 사령부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구경시켜 준다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기가 대충 제가 국방부에 근무했었으니까 저기가 방첩사다, 기무사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군 방첩 사령부를 뭐라고 그러느냐? DCC라고 그래요. DCC. 저 밑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Defense 카운터 인텔리전스 코맨드 해가지고 그 영문으로는 국군 방첩 사령부를 DCC라고 합니다.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방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48년이었어요. 1948년이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고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기 직전이었어요. 1948년 5월에 그때 일본군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미군이 이제 하지 중장 같은 사람 해가지고 미군이 우리나라 국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그러니까 5월 10일 그 총선 그만큼 있기 다음 날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1948년 5월 11일인가? 어쨌든 그맘때쯤에 조선경비대 정보처에서 특별조사과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방첩사령부의 전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방첩사령부 엠블럼 같은 거 이렇게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 1948년 11월에 조선경비대 정보처 방첩대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선경비대 군대가 있기 전에 조선경비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조선경비대 정보처에 조선경비대 안에 정보처가 있는데 그 정보처 안에 특별조사과가 있었고 그 특별조사과가 이름이 방첩대로 바뀐 게 11월 달 6개월 만이 11월 달이고 이 방첩대를 SIS라는 말로 했었어요. SIS가 뭐냐면 Secret Intelligence Service 그걸 SIS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해 바뀌어 가지고 1949년에 그러니까 SIS가 성립됐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때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그래서 11월에 SIS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해인 1949년 10월에 육군정보국 특무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첩대가 특무대로 바뀐 건데 이 특무대를 CIC라고 합니다. CIC가 뭐냐면 카운터 인텔리전스 코스 해가지고 이걸 갖다 CIC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수하고 순천에서 국군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딱 요맘때쯤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50년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니까 1950년 10월에 6.25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고 얼마 뒤에 저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게 육군 특무부대인데 그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좀 호랑이가 돼지 새끼 같이 보이네. 콧구멍도 그렇고 어쨌든 육군 특무부대가 1950년 10월에 창설이 됐어요. 이제 전쟁 중에 난리통에 6.25 때 그 전쟁 발발하자마자 북한군이 탱크 막 앞세우고 막 밀고 내려와 가지고 파죽지세로 대전 해가지고 대구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9월 달에 성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이게 큰일 났다. 전쟁은 정보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C4I라고 있어요. C4I가 뭡니까? C가 4개란 이야기야. 컴퓨터, 코맨드, 어쩌고 I가 인텔리전스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방첩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무대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정식 부대 만들자 해가지고 특무 부대를 만들었는데 근데 저 호랑이는 볼수록 웃기네. 호랑이 얼굴이 하트 모양이야. 그 다음에 콧구멍은 돼지 콧구멍이고 호랑이가 별로 무섭지도 않아. 오히려 호랑이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어쨌든 저게 1950년 10월에 육군 특무부대의 그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저 특무부대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6.25 터지기 전까지는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특히 1948년까지는요 남로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를 특히 1945년, 46년, 47년 이럴 때에는 남로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특히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뭐 경성제대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그 유효한 툴이 그 이념이 그게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조금 머리에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공산주의자인 척 몰라도 사회주의자인 척 이랬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50년에 6.25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공산주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그 실상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6.25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 6.25를 인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우리나라가 6.25가 그 끝난 게 1953년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내지 한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부터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 전쟁에서 6.25를 통해 가지고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뭐 아버지 어머니 잃고 내 재산 다 날리고 그다음에 내가 다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이산 가족 그 80년대 초에 이산 가족 할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던 데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학생운동권이 그때부터는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그 레드 컴플렉스가 희석돼 가지고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에는 공산주의가 다시 아주 그럴듯한 이념으로 그렇게 포장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특무부대 그거 보여주세요. 특무부대 저 마크가 웃기게 생겼지만 나 특무부대야. 그다음에 저 특무부대에서 어떤 사람 딱 찍어가지고 너 빨갱이지 얘 빨갱이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읽었던 뭐 이문열 소설만 봐도 그렇고 뭐 누구 소설 봐도 그렇고 그때 레드 컴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많았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무부대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시 이름이 특무부대가 방첩부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조금 바뀌었어. 호랑이가 하트에서 그냥 동그라미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무서워졌네. 아까는 웃겼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웃기지는 않고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고 에스트로킴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문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1968년이었어요. 저 조금만 내려주시면 저 위에 경향신문인데 1월 22일자거든요. 1968년 맨 꼭대기에 1월 22일 보이시죠? 서울에 무장 간첩이 나타났다. 치안국장 그러니까 치안국장 이름이 최 씨였던 것 같은데 치안국장이 발표했는데 5명을 사살했고 1명을 생포했다. 저 생포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김신조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저거 최종로 서장 순직했다. 민간인도 여러 명 죽었다. 경찰과 교전 중에 도주했다. 어젯밤에 맨 오른쪽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자하문에 31명의 무장 공비가 내려왔다. 무장 간첩이 내려왔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신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사람 시신들 보이죠? 저게 다 이렇게 뭐 발가락 보이고 그러는데 저게 다 그 간첩들이란 거죠. 무장 공비란 이야기죠. 그래서 31명 중에 뭐 29명 죽고 1명은 그 토꼈다 북한으로. 그래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 뭐 우리로 치면 육군 대장까지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김신조 씨가 생포됐을 때의 모습인데 그 김신조 씨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김신조 씨가 돌아가신 것을 목사님인데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니까 소천하게 했다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 전에 이제 김신조 121 사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1968년 1월 21일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내려왔다라고 31명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진짜 자하문 청와대 바로 뒷길이에요. 청와대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한 달인가 두 달쯤 전에 거기까지 내려온 걸 딱 보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도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다?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육군 보안사령부다. 호랑이 얼굴이 또 바뀌었어요. 육군 보안사령부가 1968년 9월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1.21 사태가 1968년 1월 아니었습니까? 한 8개월쯤 지난 다음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특무부대 가지고 안 되겠다. 응? 그래서 방첩부대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를 조금 더 그 안보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안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훨씬 더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보안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1968년 9월에 보안사령부였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77년이 됐어요. 저거는 육군 보안사령부고요. 해군은 좀 그 부대 규모가 작으니까 군 규모가 작으니까 해군은 보안부대였고 그 다음에 공군도 보안 부대가 있었는데 1977년에 저 보안사령부 보안부대를 다시 그 확장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느냐?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군 보안사령부다. 그 보안사령부도 호랑이가 좀 호랑이 좀 잘 좀 그리지. 호랑이가 제가 봤을 때 다 웃기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국군 보안사령부가 1997년 10월에 발족을 했는데 저 국군 보안사령부가 큰 일을 갖다가 하잖아요. 큰 일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라기보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냐? 보안사가 77년에 생겼잖아요. 10월 달에. 그 보안사 생긴 지 딱 2년 만에 79년 10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재규 체포하고 관련해서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해가지고 태어난 게 5공화국이었는데 저게 77년 10월에 보안사령부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에는 아마 2년 뒤에 꼭 2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 못했을 거고 1979년에 보안사령관 했던 사람이 국군 보안사령관 했던 사람이 누구다? 79년 3월 5일에 부임해가지고 80년 8월 21일까지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투스타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 장군, 전두환 소장이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 보안사령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79년 3월에 만약에 전두환 장군이 다른 부대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보안사령부가 저때 그 77년에 바뀌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1991년이 됐습니다. 1991년은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 말기인 1991년 1월 달에 국군 보안사령부가 이름을 또 바꿔요.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저 호랑이는 조금 나은가? 저 호랑이는 조금 호랑이 같네. 그래가지고 제가 국방부 있을 때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였으니까 그때 기무부대가 있었던 거죠. 제가 국방부 있을 때에도 기무부대 이제 여러 뭐 그 요원들이 저희 사업단 같은 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하고 그 기무사가 언제 생겼느냐? 91년에 생겼다가 2018년 됐습니다. 2018년에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무부대의 힘을 쫙 뺐을 거예요. 기무부대의 힘을 쫙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예요. 그때 이제 호랑이 얼굴이 빠지고 저희 비둘기가 됐나? 조금 비둘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데 방첩부대, 뭐 국군 보안사, 기무부대 이런 거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지사인가? 뭐 지사님인가? 안지사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 자체도 사령부 자체도 말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기무사였을 때보다 이런저런 역할이 많이 확 줄었을 거예요. 어차피 그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육사 출신도 홀대 받고 막 그랬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남영신 장군이 그 사령관 했었는데 그때 뭐 남영신 장군 육사 출신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바뀌어가지고 2022년 11월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 안지사가 안보지원사령부가 뭘로 바뀌었느냐?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뀐 거예요. 국군방첩사령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호랑이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안보지원사령부는 아마 비둘기였던 것 같은데 저 호랑이가 그래도 제일 낫네. 뭐 그 K방첩인가? 어쨌든 방첩사령부는 뭐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 저 방첩사령부가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그 집권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사라지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방첩사 관련해 가지고 사령관들 누구였는지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게요. 백인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2대 특무부대장이었어요. 그때는 특무부대 시절이었으니까 1950년 그 12월 15일이니까 6.25 때 백인엽이 누굽니까? 백인엽이 백선엽 장군 동생이에요. 백인엽 형제가 아주 군에선 유명한 형제였는데 백인엽 장군이 특무부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특무부대장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창룡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창룡이라고 한 사람도 51년이니까 그때도 6.25 중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암살되나 그러는데 56년까지 특무부대장이라고 하면서 진짜로 김창룡이 너 빨갱이야, 얘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하면 다 잡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김창룡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 뭐 이렇게 끝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1대 방첩부대장이 그러니까 이제 특무부대가 방첩부대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방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무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사령관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저렇게 이름이 바뀌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쭈루룩 그 쭉 내려왔을 때 11번째가 누구냐 11대가 누구냐 그 사람이 이철희 장군이에요. 이철희. 이때는 그 부대가 방첩부대였는데 방첩부대가 언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1960년 7월에 방첩부대가 특무부대가 방첩부대로 바뀌었는데 이철희는 61년에 방첩부대장을 했어요. 근데 이 이철희가 누굽니까? 이철희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그 세트 그게 누굽니까? 장영자잖아요. 장영자 남편 이철희. 그 다음에 이철희 장군이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됩니까? 이순자 여사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어쨌든 그 이철희 장군, 그러니까 원스타까지 했는데 준장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이철희 씨도 방첩부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철희가 11대거든요. 그 뭐 이렇게 이름 바뀐 거 그 고려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13대 방첩부대장이 누구였느냐? 방첩부대장으로서 13대째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 때 보안사령부 있을 때 그때 12 때 육군참모총장 누구였습니까? 정승화 장군이 13대 뭐 방첩부대장이었고 15대는 누구냐? 윤필용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필용이라고 하는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개긴다 뭐 그래가지고 한 칼에 날아갔었는데 그 윤필용이 15대 그 방첩부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첩부대장이니까 정보도 많고 힘도 많고 그때 뭐 돈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나를 갖다가 그 뭐랄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데가 방첩부대였다. 그러니까 이철희, 정승화, 윤필용 뒤를 이어가지고 방첩부대장이 된 사람이 누구다? 그 방첩부대가 1968년 9월 달에 그 뭐가 됐습니까? 저기 그 윤필용이 1965년부터 68년까지 한 3년 가까이 방첩부대장을 했는데 68년 1월 달에 뭐가 있었다고요? 김신조 사건이 있었잖아요. 121 사태. 그러니까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윤필용이 방첩부대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첩부대가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육군 보안사령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 육군 보안사령관이 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다가 그 야수의 심정으로 뭘 쐈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재규였어요. 윤필용 다음에 그 방첩부대장 됐다가 그 방첩부대가 보안사령부로 확장 개편됐을 때 초대 보안사령관 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김재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게 사진도 이렇게 짝짝짝 띄워드리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7대 보안사령관이 누구냐? 강창성 장군이라고 군에서 유명한 장군이 김재규 뒤를 이어가지고 육군 보안사령관을 했고, 그 강창성이 17대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보안사령관이 누구다? 20대 그 보안사령관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7년에 육군 보안사령부가 국군 보안사령부로 육군에서 육해공군 아우르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돼서 보안사령관이 딱 됐는데, 20대로 그 국군 보안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전두환 장군이었다. 그래서 전두환 장군이 80년 8월 21일까지 국군 보안사령관 하고, 그 다음에 막 별이 막 2개에서 갑자기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렇게 전역하시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런데 전두환 장군이 국군 보안사령관 자리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다? 전두환이 내려오니까 그 자리를 그 딱 받은 사람이 누구다? 21대 그 국군 보안사령관, 그게 저기 뭐 특무부대 쭉 그냥 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대가 노태우 사령관이었어요.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이 20대, 노태우가 21대 사령관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장군들 쭈루룩 있는데, 제가 뭐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 아니니까 다 그냥 스킵하고, 그러다가 41대가 됐을 때에는 국군 기무사령부였어요. 왜냐하면 91년부터 국군 보안사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기무사, 본인도 보안사령관을 했지만 보안사령관이 뭐 쿠데타하고 뭐 그랬다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가 사령관했던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기무사 돼가지고 쭈루룩 오랫동안 딱 지속되다가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41대 이재수 장군이다. 이재수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동생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아들 박지만 씨가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몇 기냐면 37기예요. 일반 그 대학 학번으로 치면 77학번인데, 이 37기에 그 37기로서 국군 기무사령관 했던 사람이 이재수 장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박지만하고 동기인 거죠. 이분이 이제 정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광풍처럼 밀려들었습니까? 적폐청산. 아까 모두의 저기 뭐 기사에 뭐 제2의 적폐청산 우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설령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치보복, 내가 당했으면 당했지 나는 정치보복 할 생각이 1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보복했다고 봐야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짜 양승태 대법원장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했대요. 수석 졸업은 못하고 차석 졸업을 했는데, 판사로 임관을 했는데, 그때 모든 선배 후배 동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양 판사 저 친구가 대법관 해야지. 다 그랬대요. 초임 판사 때부터 저 사람 좀 선배 같은 사람들은 저놈 대법관 감이네. 후배들도 양 선배님 진짜 대법관 하셔야 되겠네. 동기들도 양승태가 뭐 저런 애가 대법관 하겠지.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이제 공직 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법관 마치시고 아유 하고 싶었던 등산이나 하자 하면서 저기 무슨 뭐 로키 산맥인가 어딘가 그 뭐야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산 그렇게 그 거기 있다가 그러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아 그 양대법관이 대법원장 해주셔야지 누가 하십니까?라고 해가지고 고사하다가 대법원장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한테도 뭐 이렇게 적폐청산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잖아요. 이게 될 말인가? 어쨌든 이제 무죄 받았는데 항소심 뭐 대법원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암도 발병하셨다고 그러던데 너무 안타깝다. 어쨌든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군에서는 이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데 수사받다가 그냥 그 뭐야 스스로 불행한 선택을 했다 하셨어요. 그게 41대 이재수 장군이고 그 다음에 남영신 장군이라고 그 국군 안보 지원 그 국군 기무사령관이 국군 안보 지원 사령관 하다가 그러다가 이름이 또 그 뭐야 이렇게 그 방첩 사령부로 바뀐 거는 2022년이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남영신 장군은 18년 그 8월에 그 뭐야 기무사령관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기무사령관과 안보지원사령관을 갖다 같이 했던 사람이 삼사 출신인가? 학군 출신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사 출신은 아니에요. 그 남영신 장군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방첩사령부는요 사령관 없습니다. 사령관 없고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 대행을 하는 거예요. 왜 사령관이 없습니까? 그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48대 국군 방첩사령관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다? 충암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인형 육사 48기입니다. 88학번.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도 충암고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사 38기. 그 다음에 10년 후배 여인영이 국군 방첩사령관 48기. 여인영은 그 작년 2024년 12월 31일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저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을 텐데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제가 봤을 땐 한 2달쯤 뒤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정도에 아마 그 보석 같은 걸로 석방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그 뭐야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죠. 어쨌든 여인형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게 쭉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에서 정보사령부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뭐 HID 뭐 그다음에 그 제가 기억나는 부대가 그 어떤 부대냐면 특수임무 수행자회라고 있어요. 특임자회.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쉽게 말하면 뭐 북파 간첩이다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제가 법무실장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훈련받는 이야기 같은 것들 뭐 그분들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옛날에. 그 뭐 했대니까 제가 뭐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훈련 받은 거 이야기하면 야 저거는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데가 어디 그 산하다 어디 예하다 그게 정보사 예하가 그러한 창 같은 역할 찌르는 역할 같은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패 역할 간첩들을 막는다. 그 간첩들을 방지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방첩 아니겠습니까? 이 방첩은 그러니까 이게 뭘 한대냐면은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첩사를 갖다가 없앤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